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파혼합니다. 저희는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상견례는 내년에 하기로 했고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해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저와 남친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중이고 남친 부모님은 서울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소규모 지방 도시였어요. 도시라고 하기에는 많이 시골적인 분위기였어요. 우리는 그날 아침부터 부랴부랴 챙겨서 새벽 일찍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남친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마당에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당에 닭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닭들이 막 날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란 상태이긴 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분명히 낯선 환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름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친척 중에 지방에 사는 분들이 없어서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어릴 적 방학 때마다 지방의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하던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 찾아뵙는 거라 홍삼이랑 소고기를 샀어요. 그리고 얼마 전 남친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부모님이 전기장판이 필요하다고 했다길래 전기장판까지 사서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마당에 서 있는데 남친 엄마가 마루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 인사는 받지도 않고 남친에게만 내려오느라 고생했다며 남친 등을 쓰다듬더니 저는 보지도 않고 남친과 둘이서만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만 밖에 우두커니 세워두고 말이죠.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정말 황당했고 저만 혼자 남겨두고 쏙 들어가 버리는 남친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신발을 벗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미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방 안에 남친 아버지가 계셨는데 방바닥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첫 대면에 담배라니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문화가 다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저는 정말 애썼어요. 하지만 제가 인사를 했는데 남친 아버지 역시 인사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인사를 안 받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인사는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같이 인사는 못하더라도 받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후 저는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아무도 앉으라는 말도 없이 남친에게만 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허수아비가 되어 한동안 서 있었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오늘 제가 오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님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방 한 구석에 옷들이 그냥 막 쌓여 있었어요. 제가 어디 앉을 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첫 만남인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집이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집안에서는 저란 존재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가지고 온 선물을 한쪽으로 밀어두고는 구석에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남친 아버지가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보더니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첫 말이 겨우 전기장판이 뭐냐? 첫 인사 오는 날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남친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저에게 바로 들어보니 너네 집 부자라고 하던데 꼴랑 이거 가지고 왔나? 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침대가 필요하거든. 그거 있잖아, 돌침대. 그거 하나만 사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놀란 제가 아무 대답도 없으니 다시 저에게 말을 했는데 너 옷도 비싼 옷 같은데 그거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깝나? 저는 이때쯤 이 집안 사람들이 결코 평범한 집안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더 황당했던 것은 남친은 앞에서 이 상황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행동을 말린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남친을 뚫어지라 바라보자 남친이 제 눈을 잽싸게 피하더니 남친 엄마에게 "엄마, 배고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뒤통수를 확 갈겨버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가 되네요. 그런데 그 뒤에도 정말 황당한 일은 계속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무섭기까지 하네요. 남친이 배고프다는 말에 남친의 엄마가 "근데 어쩌지?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말이죠. 사람이 참 적응력이 빠른 동물이라고 그때쯤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곳은 그동안 제가 생각하던 그런 상식이라는 것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는 남친 엄마는 "소고기 이거 먹으면 되겠네? 라고 말을 하며 제가 사가지고 간 한우를 확 뜯어버렸어요. 그렇게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남친이 앉아있던 제 팔을 툭툭 치더니 "뭐해? 가서 고기 구워야지" 라고 말을 하네요. 진짜 이런 미친 인간이 어디 있나요?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그래,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하고요. 그렇게 고기를 굽고 상에 올리는데 남친 엄마가 언제 끓였을지 모를 된장찌개를 냄비째 들고 와서는 밥상에 탁 하고 올려놨어요. 얼마나 세게 올려놓았는지 올려놓으면서 안에 있던 음식이 제 옷에 다 튀었는데 정말 왜 이러는 것인지.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밥을 먹다 보면 음식이 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일까요? 그렇게 저는 고기를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제가 입맛이 있었겠어요? 고기도 정말 쥐꼬리만큼 굽고는 남친 가족들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에게는 먹어보라고 하지도 않고 정말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렇게 다 먹고 난 뒤 남친 아버지가 "에이, 고기가 뭐가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냐? 이왕 사오려면 좀 좋은 걸로 사오지"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친 엄마는 나머지는 남친 여동생 오면 준다며 냉장고에 넣더라고요. 저는 고기 한두 점 먹은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정말 다 괜찮았어요. 빨리 이 집구석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남친에게 바로 올라가자고 했지만 남친은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그래? 내일 갈 거야." 그런 남친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 미친 개 뼈다귀 같은 놈, 너는 올라가서 보자. 개삐리리, 너 진짜 또라이 같은 놈. 워낙 시골 마을이라 차도 없어서 내일 남친 차편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 꾹 참을 수밖에 없었고 남친이 여동생이 쓰던 방에 이불을 깔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불에서 냄새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젠장. 눈물이 나왔지만 다시 참았어요. 그리고는 씻지도 못하고 고양이 세수만 한 채로 꼬박 밤을 샌 것 같아요. 보일러도 안 틀었는지 얼마나 춥든지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면서 그렇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은 왜 그리도 안 가는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남친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러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농사일도 배워야지? 라고 하면서요. 정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빨리 가봐야 한다고 말을 했고 남친 부모님은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같이 농사일도 도와야 하는데 빨리 배워야지 라고 했어요. 저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음에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친이 "오, 그러면 다음에 와서 배우면 되겠네? 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 주둥아리를 불사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참았어요. 어떻게든 집에는 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비굴하게 남친 차를 얻어 타고 집 앞에 도착해서 차에 내리자마자 저는 남친에게 "야, 이 쌍놈 삐리리야, 너 앞으로 연락하지 마. 진짜 빡치네" 라고 말하고 집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남친은 그 뒤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무슨 말이냐, 인사까지 잘 다녀오고 끝이라고?"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 인사까지 잘 다녀와? 야, 개삐리리야. 이게 진짜 미쳤나? 인사를 잘 다녀와? 그게 잘 다녀온 거냐? 너 이렇게 미친놈이었어? 라고 말했고, 저는 다시 남친에게 아무튼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 너네 집구석 생각만 하면 끔찍하니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정신 나간 남친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미친놈이죠. 아니면 뇌가 없던가요. 저보고 이상하다며 집안에 인사까지 했는데 못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댔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저희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 특히 엄마는 갑자기 뒷목을 잡으며 두통약을 찾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아버지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당장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는 굉장히 흥분해서는 이대로 못 찾는다며 몇 날 며칠을 혼자 씩씩대고 다니더니 갑자기 저에게 남친을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헤어졌다니까 무슨 말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언니는 미쳤니? 그냥 헤어지게? 나는 그놈 그냥 안 놔둘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오라고 해. 감히 우리 가족을 건드려? 라고 말했는데, 엄마와 아빠는 그런 언니에게 미쳤다며 그놈 얼굴 절대 보지 않겠다고 펄쩍펄쩍 뛰셨어요. 하지만 뭔가에 하나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인 언니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고시 합격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랐으니까요. 가끔 보면 무서운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 언니요.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도 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부르기만 해봐 라고 언니를 협박하게 이르렀는데, 저희 언니는 그런 부모님에게 그럼 엄마 아빠는 그날 나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저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남친을 초대했어요. 남친은 헤어지자던 제가 갑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니까 신이 났죠. 저는 그런 남친에게 언니가 시킨 대로 우리 부모님 한우 좋아하니까 꼭 사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친은 한우와 과일 같은 것을 사서 저희 집에 왔어요. 남친이 집에 들어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던 언니는 그렇게 선물을 들고 서 있던 남친을 보며 겨우 이딴 것을 사온 건가? 첫 인사 오는 날에?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언니를 바라보았는데, 언니는 남친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말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다음에 올 때는 골프채로 사오게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투는 언제 연습한 것인지 저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꾹 참고 있었어요. 그런 언니에게 남친은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언니가 글쎄 말일세, 자네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어디를 가신 것인지 곧 오시겠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쭈뼛쭈뼛 서 있던 남친에게 언니가 배가 많이 고픈데 밥 먹지 라고 말을 했고, 남친은 부모님이 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런 남친에게 언니는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걱정 말게나 라고 말을 하고는 남친이 사온 한우를 확 뜯더니 그냥 신경질적으로 확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친에게 집게를 쥐어주며 고기 구워야지. 우리나라 예절에는 손님이 고기를 굽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며 고기를 굽게 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다 구운 남친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하고는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를 가지고 와서는 냄비채로 식탁에 탁 하고 내려놓았어요. 거의 던진 수준이었죠. 그렇게 국물이 다 튀었고 남친이 아이씨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언니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남친에게 어때? 불쾌한가? 내 동생은 그 상황에서 잘 참았는데 참을성이 없구만 이라고 말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최소한 집에 손님이 온다고 집 정리 정도는 했는데 왜 마음에 안 드나? 우리는 최소한 손님 불러놓고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했고, 남친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아이씨 미친 집구석이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런 남친에게 야, 이 미친놈아, 미친 집구석? 미친 집구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네 부모님이 하는 건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잘못된 거냐?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며.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잖아. 봐, 너도 지금 기분 나쁘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이 정신 나간 놈아. 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놈이 내 동생 만나서 봉잡았다 그랬지. 선물 들고 간 사람한테 겨우 그거 사왔냐고 핀잔을 줘? 처음 인사 간 사람한테? 돌침대를 사오라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예의범절이냐? 라고 말하던 순간 남친놈이 미친 삐리리네? 라면서 저희 언니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저희 언니가 왜 때리게? 역시 무식한 놈들은 손이 먼저 올라가지. 안 그래? 너 나 때리는 순간 경찰서 갈 준비해. 저기 CCTV 보이지? 내 동생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변호사인데 나는 절대 합의 같은 건 안 해. 나 이 바닥에서 독종으로 유명하거든. 이라고 말을 하니까 남친놈이 쫄아서 손을 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씨 거지 같아서 라면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있는데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친이 구운 고기 전부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생각보다 더 거지 같은 놈이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너 인생 끝날 뻔했다고, 어디서 저런 놈을 만나고 다닌 거냐고 잔소리를 엄청 해댔어요. 그런데 그런 언니 모습을 보니 오히려 눈물이 났어요. 저에게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 뒤 남친은 연락이 없고요. 요즘도 가끔 꿈을 꾸는데 전 남친 집 마당에서 날아다니던 닭이 나와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래도 미리 알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당분간 남자친구 안 사귀려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니 남자만 봐도 현기증이 난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어필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아내 친구도 아직 미혼인 걸로 알고 있었고 외로워서 이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도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보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술에 많이 취해서 그랬는지 유부남인 저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친구와 이렇게 계속 스킨십 수위가 높아지다 보면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조심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한 잔씩 마시다 보니 거의 기절하다시피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얼른 그 여자를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될 만큼 많이 취했더군요. 집이 어디냐고 물어도 전혀 대답도 없고 그냥 엎드려서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결국 택시 기사님은 루발대발 짜증을 내고 가버렸고 어쩔 수 없이 휴대폰에 가족분들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하필 또 패턴도 잠겨있고 혹시나 지문 등록이라도 되어있나 봤더니 그것조차 안 되어 있어서 도저히 휴대폰 잠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제 몸 가누기도 힘들었고 점점 짜증이 나고 지쳐갔습니다. 그렇다고 밤날씨가 추운 요즘 날씨에 길에서 자다 잘못되면 어떡하나란 걱정도 들고 그 늦은 시간에 유흥가에 나쁜 놈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차마 술에 취한 여자를 혼자 내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숙박업소에 데려다만 주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택시를 다시 불렀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저는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달라고 했고 제 카드로 숙박비 결제를 했습니다. 그 여자를 부축해서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침대에 눕혀두고서 저는 화장실에 급해서 잠시 화장실로 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침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서 먼저 가볼 테니 피곤할 텐데 좀 쉬라고 했고 문 밖을 나서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했던 여자가 술 취한 목소리로 여긴 어디냐며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분의 집을 알 방법도 없고
도저히 일어나질 않아서 너무 난감했고 이 추운 날씨에 밖에 혼자 있으면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걱정이 돼서 여기로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무슨 짓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집에 가려고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미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나간 그 여자는 숙박업소로 지금 나를 데려왔냐면서 여기서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도망가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요즘에 너무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겁이 나더라고요. 유부남이 여자를 숙박업소에 데려다주고 계산까지 제 카드로 했으니 자칫하다간 징역 가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더군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던 신발을 벗고 침대로 다가가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는 저를 확 끌어당기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그대로 침대로 넘어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 목덜미를 꽉 붙잡고서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의 힘을 줘서 손을 풀려고 하는데 그 여자는 너무 힘을 꽉 줘서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힘을 세게 주면 당연히 풀 수는 있었죠. 하지만 힘을 너무 세게 줘서 뿌리치다가 멍이 되거나 다쳐서 나중에 더 큰일이 일어날까봐 최대한 조심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날 친구랑 각 2병 가까이 마셨고 여자분들이 와서도 각 2병 이상씩 마신 것 같으니까 사실 4병 정도를 무리하게 마셔서 이미 제 정신 상태도 말이 아니었었죠. 오죽했으면 방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해서 그냥 바로 뻗어서 잠이나 자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한참 잘 마실 때 제 주량은 4병 정도는 됐지만 너무 오랜만에 마시는 바람에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그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안겨있는 채로 술 좀 깨보시라고 왜 이러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살짝 풀길래 놓아주려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제게 달려들더군요. 거기서 저는 이미 정신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정신이 온전했으면 거부하고 그 길로 나갔을 텐데 술도 취했고 그 여자는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말았죠.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떠서 옷을 입으려고 하니 그 여자도 잠이 깨버리더군요.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도 큰일인데 제 안에 친한 친구와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정말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는 술이 다 깼는지 쿨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아내에게는 기밀로 하자고 했고 솔직히 자신은 어제 술에 취해서 실수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실수는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호감은 있었던 상태였고 술을 마시다 보니 조금씩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 만나는 거 어떠냐고 했고 자기는 비밀로 만나면 괜찮을 거 같은데 하면서 제 의견을 묻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가 대시를 하니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된 거 너무 잘 알지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 그렇게 같이 밤을 보내고 나서 도도하게 거절하면 무슨 보복을 할지 몰라서 걱정도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호감이 가서 그러고 싶긴 한데 조금만 더 생각을 갖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분히 생각하라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게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생각은 복잡한데 제 행동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코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또 다시 만남을 갖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슨 마법에 걸린 것 마냥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아내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내의 친구와 그렇게 연인처럼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예정대로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하더군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슴속으로 계속해서 조마조마하고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내가 들어오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조심히 잘 다녀왔냐고 했고 아내는 이틀 동안 별일 없었냐고 묻더군요. 저는 너무 찔려서 움찔했지만
태어난 척 집에서 푹 쉬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의 잘못된 짓들은 무사히 넘어갔고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는 그때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내 친구와는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5번 정도를 더 만났고요. 예상하시다시피 연인처럼 지내고 있고 사실상 저희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이 글을 쓰는 이유조차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도저히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이 만남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헌팅을 한 제 친구는 그때 그 여자와 아직까지도 썸을 타면서 만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는 슬슬 고백을 해볼까 하더군요. 그래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아무런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부남인 저는 그 사고를 쳤는데 이혼인 제 친구는 아직 스킨십조차 하지 않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겉으로만 보면 저와 아내 친구 둘이서만 눈이 맞아서 이런 만남을 갖고 있는 거겠죠.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고 걱정이 됩니다. 아내에게 솔직히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면 용서를 해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고 제 아내의 평소 생각과 행실을 보면 절대 용서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한 걸 좋아할 여자는 없을 뿐더러 제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보수적이어서 그런 걸 혐오하는 수준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아내의 어릴 적 동창 친구 중 불륜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거의 평생지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운 사람과는 만날 가치가 없다면서 상욕을 해대며 그 친구와는 손절을 하더라고요. 평생 만나오던 친구인데도 사람 취급 안 하고 내치는 성격인데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리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말해준다는 건 저는 제 아내와 이혼을 각오하고 말을 해야겠죠. 차라리 아내의 친구와 연락을 평생 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깨끗이 관계를 정리하겠는데 복수심에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매일같이 걱정은 하고 있으면서도 아내의 친구랑 만나면 또 아내 생각은 조금은 잊혀져 버리고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정말 이기적이라고 욕하셔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욕먹을 거 뻔히 알지만 이렇게 용기 내서 올리게 된 건 그만큼이나 제가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짧은 글이라도 해결책이 될 만한 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되었고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고 떠나버린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기도 했고 이제는 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0살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 여자였고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항상 남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에 제가 반하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학과였고 그룹으로 과제가 있어서 같이 실습을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불우한 환경을 직접 겪어서 그런 건지 하루 종일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니 결국에는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가엽고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한참을 고백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빨리 가려는 계획이었고 심지어 이때 날짜도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밖에 자유롭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고백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놈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기적인 걸 알면서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귄 걸 상상만 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수없이 고민하던 와중에 실수 아닌 실수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된 날 평소에 술이 약하던 저는 과하게 마시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과 여자친구의 집이 버스 2정거장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저는 그런 우연을 보고 이건 정말 신이 내린 인연이구나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수줍음이 많던 저는 여자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하였고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제가 가는 길에 택시를 내려준다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흔쾌히 고맙다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한참 가던 중 여자친구는 술 기운 때문인지 잠깐 사이에 금방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심장이 폭발하듯이 두근거렸고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살짝 손끝만 닿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니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하였고 저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그때 무슨 용기가 났던 건지 저는 돌아서는 택시를 멈춰 세우고 계산을 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갑자기 왜 내리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서 저는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집이 근처니까 운동 삼아서 조금 걸어서 가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싱긋 웃으면서 나도 속이 더부룩한데 같이 산책이나 할까? 라며 먼저 물어봐 주더군요. 그렇게 30분가량을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멈칫 놀라더니 싫은 기색 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한참 두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3개월 뒤에는 군대를 가야 해서 망설였다고 했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못된 짓인 거 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라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군대야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 오랫동안 만나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럼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알겠다고 수줍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캠퍼스 커플로 공개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학교 내에서는 공식적인 1호 커플이 되었었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와 거의 하루 종일 항상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이 다른 시간만 제외하고는 항상 만났고 집도 근처라서 같이 몇 시간씩 수다를 떨면서 집에 데려다 주고는 했죠. 그리고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여자친구의 어머님도 만나 뵙게 되어서 인사도 드렸고 점심으로 같이 식사도 몇 번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왜 이리 순식간인지 3달이라는 짧은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게 되었네요. 여자친구는 저를 위해 강원도 춘천까지 함께 가주었고 저희 부모님과도 처음으로 인사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자친구의 반응이 별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해서 내심 서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으로 입구에서 들어서기 전에 여자친구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마음에 걸려 할까 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애를 써준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정말 한동안은 환장하겠다 싶을 만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더군요. 지금도 잊지 못할 첫 휴가 때의 시간도 생생하고 매번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저를 위해 모든 시간을 제게 쏟아준 여자친구였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없을 텐데 알바를 했다면서 제가 돈을 내는 걸 긋고 말리고 항상 선물을 한가득 손에 쥐어주었죠.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얼른 사회생활을 해서 내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었죠. 그렇게 국방부 시기는 꾸역꾸역 흘러가게 되었고 제가 병장이 되었던 때입니다. 말년 휴가를 2달 남짓 남겨두고서 여자친구와 통화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한숨도 못 잤죠. 다음날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곧장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달라서 이상했지만 무슨 일인데 전화가 안 된 거냐고 짜증내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제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약 먹고 잠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했구나 싶어서 갑자기 챙겨주지 못하고 짜증만 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되고 깜짝 놀래서 짜증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플 텐데 약 먹고 쉬라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도 한참 뒤에 저녁이 다 되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은 몸이 좀 괜찮다고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안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실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지한 여자친구의 말에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할머니가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몇 달간 갔다 와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러면서 아마 미국에 있어서 통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녁 조심히 하고 금방 돌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걱정한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럼 조심히 다녀오고 편지라도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더딘 국방부 시기에는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더욱 더디게 가더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흘러 저는 드디어 전역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전역을 하고서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도 가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여자친구가 없었기에 도저히 행복한 기분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가 편지로 알려준 미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더군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렸지만 제가 전역을 한 걸 당연히 알 텐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의 기쁨보다도 우울한 기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더니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버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며칠 동안의 여자친구의 집 근처를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두 눈을 의심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 갔다던 여자친구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더니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뛰어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 세웠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친구는 엄청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울어버리더군요. 저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존댓말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그녀는 지혜 언니의 쌍둥이 동생이랍니다. 여자친구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줄은 몰랐죠. 저는 울고 있는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제가 소리 질러서 많이 놀랬죠. 제가 죄송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펑펑 울기만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당황해하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자친구의 어머니셨고 어머님은 보자마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진정이 되었고 셋이서 함께 여자친구네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그 상황에 여자친구를 찾는 게 예의가 아닌 듯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은 어렵게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경장이 되고 연락이 안 되던 그날 밤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구급차로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릴 때를 제외하고 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머님과 여자친구의 동생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됐고 혹시라도 나쁜 마음 가져서 타령을 하거나 사고를 칠까 봐서 이 사실을 숨기셨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여자친구의 동생을 시켜서 전화를 받게 했던 거였죠. 여자친구처럼 배려심이 깊은 어머님은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도 힘드신 건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가볼 테니 다음에 다시 뵙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어머님과 여자친구 동생의 번호를 제게 적어주시면서 마음 좀 추스르고 궁금한 거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착한 어머님의 마음씨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 더 쉴 새 없이 나더라고요. 소중한 딸을 잃어서 마음이 아프신데 불구하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과 동생에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댔지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얼핏 알게 되셨기에 저를 걱정은 하셨지만 따로 건들지는 않으셨죠.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도 눈물이 나더군요. 순간순간 울컥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착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쳤다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겨우 참아냈었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짧지만 20살에 3개월을 내내 붙어 다녔고 항상 함께하지 못했지만 2년 가까이 매일 같이 통화를 하고 휴가 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해맑고 예쁜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여자친구와 너무나도 닮은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 찾아갔더니 여자친구와 똑같이 생긴 그녀는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그녀와 함께 술집으로 향했죠. 술을 얼마나 마셔댔던 건지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여자친구와 닮은 동생을 보고 착각을 해버린 거였죠.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지혜아나 진짜 무서운 꿈 꿨다며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그녀는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고 이게 꿈이었다면 하는 마음과 달리 현실을 깨닫고는 허망함에 또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자친구의 동생과는 가끔씩 연락을 했고 한 번씩 만나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너무 그리워해서 여자친구와 닮은 그녀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에게서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아무 말 없이 제 푸념을 받아주고 손을 잡아주던 모습 때문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여자친구와 너무 닮았지만 조금씩은 다른 부분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자친구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버거웠고 여자친구가 떠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한결같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괜히 나를 만나서 언니에 대한 마음 정리가 안 되고 더 힘들어지지 않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더군요. 자신도 쌍둥이여서 더욱 애정이 갔던 친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날을 잊고부터 몇 달이 지나도 저와 똑같이 매일같이 울면서 지냈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저를 처음 본 그날은 평소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네요. 그리고 나서도 저와 보면 볼수록 마음이 조금씩은 나아졌던 것 같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의외의 대답에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제 아픔도 조금씩은 치유가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녀가 조금씩 더 자리를 잡아갔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 마음을 억제하려고 연락도 더 뜸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그녀의 연락도 일부러라도 더 피하게 되었고 세 번째 기일을 함께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저녁 이후로 연애를 전혀 하지 않는 걸 아셨는지 여자친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착한 남자애가 또 있겠냐고 하시면서 더 이상은 기일에 그만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혜도 충분히 하늘에서 고마웠을 거랍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던 건 아시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직 젊은 청춘인데 도대체 왜 연애를 하지 않냐며 저를 꼬지지시더군요. 그때 괜찮다고 몇 번을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완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지혜 기일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죠.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다 큰 남녀들이 집에서만 궁상 떨고 있지 말라면서 둘이 오랜만에 봤을 텐데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면서 내보내시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둘이서 술집에서 술을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도 거의 1년 만에 함께하는 자리라서 서로가 어색했었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점점 술에 취하더니 서로의 속내를 내비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게 왜 그동안 연락도 피하는 것 같이 굴었냐며 이제는 자신을 보지 않아도 힘든 게 줄어들어서 필요 없어졌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러면 왜 연락을 그렇게 피한 거냐며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술도 취했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날수록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이 나와버렸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언니한테 미안한 건데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냥 궁상맞게 핑계를 대느니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기억나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일이라서 기억난다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여자친구의 모습보다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갔다고 했죠. 하지만 감히 어떻게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의 동생과 만날 수가 있겠냐며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서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피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어색하게 술만 한 잔씩 마시고 있다가 10분 정도를 가만히 있더니 고심 끝에 대답하듯 그녀가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하고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사실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한동안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하고 싶은 걸 참고 또 참았다네요. 그런데 어제 꿈에서 언니가 나왔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너무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저를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녀도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어제 그 꿈 때문에 언니도 우리가 만나길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고심 끝에 솔직한 마음을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착한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또 울컥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는 그렇게 오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지혜의 마음에 절대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녀에게 평생을 바치겠다 마음을 먹었죠. 아마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과 친구 그 누구도 저희가 사귄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랑이라 할지라도 남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잘 알고 있었죠.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약속을 한 게 있었습니다. 같이 일해서 버는 돈 10분의 1을 저금하기로 하였고 평생 동안 봉사활동에 그 비용을 보태 쓰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봉사활동도 다 그만뒀었지만 왠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지혜를 위해서라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가 연애를 시작한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지혜의 기일에도 더 이상은 참석하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내년 어머님의 생신에는 선물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연락도 드려왔지만 동생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은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이 크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님의 충격이 가장 크실 걸 잘 알았고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컸었죠. 5년이란 시간 동안 남들처럼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기에는 제게 너무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만나지 말고 모두에게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대답을 얻게 되었고 저희는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과 오랜만에 만나 뵙는 날, 큰 충격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셋이서 같이 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으니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어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가 만나오는 걸 알고 계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딸 행동도 다른 걸 보면 뭔가 있다라는 걸 모르겠냐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저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그때는 당연히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머님도 당황했지만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운명이 이런 거라면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셨다네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 신기한 건 어머님의 꿈에서도 지혜가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저와 그녀의 손을 마주 잡게 해주고는 웃으면서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해서 닭살이 다 돋았죠. 아무튼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던 어머님의 반대는 없었고 저와 그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도 날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서도 함께 많이 울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딸아이가 태어날 때도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었고 혹시라도 지혜가 우리의 딸로 돌아와 준 게 아닐까란 생각도 하면서 아내와 저는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딸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이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에게는 영원히 평생 가슴속에 남을 사람은 단 2명일 겁니다. 너무 밝고 착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게 해줬던 지혜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절망적이었던 저를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행복을 주고 있는 지금의 제 아내 말이죠. 앞으로도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테니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고민이네요. 우선 저는 올해 막 34살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은 5년 전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고 저는 지방의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아내와 저의 나이 차이는 2살입니다. 아내가 27살 때 저를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집에서 제 아내는 장녀이고 밑으로 처제 한 명이 있고요. 아버님께서는 교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다는 아내는 특히 처제에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처제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갔거든요. 지방 전문대를 나와 유치원 교사를 하는 아내는 그런 것이 한이 맺힌 건지 항상 동생을 싫어했었죠. 그에 비해 사실 저희 집안은 아내 집에 비해서 더 평범합니다. 부모님은 평범하게 소기업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집이 못마땅한 건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처제도 아니라 저희 아내였습니다. 말끝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꺼내기가 쪽팔린다며 처제의 코를 어떻게든 납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더니 저랑 사귀면서도 동료 보육교사가 클럽에서 의사를 만나서 이번에 결혼한다는 둥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 문제로 교제 당시에는 몇 번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 찾아가라고. 나는 내 생활에도 만족 중이고 네가 원하는 만큼 우리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할 수가 없다고요. 그때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다시 사귀자던 그녀였죠. 저도 그땐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허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젠 싸우고 헤어지면 다시 일주일 만에 만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헤어진 것을 헤어진 거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거죠. 아내의 그런 성향을 이해했던지라 저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하였고 그렇게 모은 돈을 기반으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성격도 좋으신 분들이셨고 저희 부모님은 저만 좋으면 다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처제는 아내의 말만 들으면 지독한 여자 이미지였지만 결혼할 때가 되어서 만나게 된 처제는 생각과 다르게 천사표 여자였습니다. 어디서든 당당한 여자였기에 아내가 스스로 자격지심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제도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결혼할 때 처가댁에서 7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혼수는 따로 안 하고요. 그 돈이란 제가 모은 돈 그리고 저희 집에서 준 돈 이렇게 모아서 3억짜리 아파트 전세 구했었고요. 그리고 처제가 결혼할 때는 3천만 원 줬다고 하더군요. 근데 처제 남편 직업은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게 연신 마음에 걸리고 신경 쓰였는지 갑자기 또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을 하며 칭얼거리더군요. 그 때문에 또 많이 싸웠습니다. 이처럼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더 잘난 처제보다 모자란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별 대우도 하시고 했는데 아내는 항상 처제에 대한 미움과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소홀하다 싶으면 그걸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면 민감해지긴 하지만 아내는 임신하고 나서 초조함과 짜증이 날을 갈수록 점점 늘더군요. 나중에서야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저 내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보며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했고 아내가 원하는 음식이나 모든 걸 다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내의 임신 소식에 기뻐하시며 반찬들이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해먹으라고 용돈도 많이 주시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노예같이 아내를 모시면서 아내의 임신 기간을 함께 했고 기다린 끝에 저희는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산하고 4달이 지나고 나서 아내는 심심하면 친정집에 내려가더군요. 갓난 아이를 보기가 힘이 든다면서요. 이제는 돈벌이도 제가 외벌이로 바뀌었던지라 경제적 부담도 많이 느꼈지만 저도 최대한 일을 마치면 일찍 집에 들어가 아내를 위해서 아기도 돌봐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내는 몸이 힘들다며 한 번씩 내려가던 게 이젠 거의 매 주말마다 내려갔습니다. 한 번, 2번이야 저도 따라가고 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아내가 내려가서 자신은 고향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해서 제가 따라오면 부담이 된다고 말하면서 혼자서 다녀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아내의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이 되자 한사코 저보고 따라오지 말라며 혼자서 처가를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집에 잘 도착한 건지 걱정이 되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고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까 아이만 맡겨두고 친구랑 놀러 간다며 말하고 바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께 솔직히 말씀 좀 부탁드린다고 요즘 아내 이상한 점이 없냐고 하니 장모님이 머뭇거리시더니 사실 아내가 육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컴퓨터로 아내가 깔아둔 핸드폰 분실 추적 기록을 따라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위치가 그 동네 번화가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짜증이 확 나서 아내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였고 받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내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친정집에 와서 좀 쉬지도 못하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끈더군요. 그때 당시에도 아내의 핸드폰은 여전히 번화가였고 클럽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계속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새벽이 다 되어서도 그곳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결국 그 시간에 택시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까지 갔더니 역시나 클럽이었습니다. 클럽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남자들 여자들 무리와 한 곳에 섞여서 놀고 있더군요.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옆 남자에게 기대어서 자고 있는 모습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성질을 내자 남자들이 누구냐며 저에게 시비를 걸길래 이 여자 남편이라니까 이 여자 유부녀였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는 가버리고 아내 친구들도 짜증난다며 그 남자들이랑 같이 나가버리더군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내는 술이 좀 깼는지 그때서야 저를 알아보며 여긴 왜 왔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여기가 너가 말하는 집이냐고 장난치냐고 하니까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올 수도 있지 이걸 뭐 스토커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분위기만 다 조진다는 말에 화가 나서 어깨를 끌어당겨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을 불러서 제가 폭행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다 오시고 아내 타일러서 그건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아내는 끝까지 지가 잘했다는 듯이 집에 와서도 잔인장모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한 번 논 거 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인 인간이랑 못 지낸다고 이혼할 거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넌 나랑 신뢰라는 걸 깨버린 거라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클럽이나 다니는 년을 내가 뭘 믿고 아내로 믿냐고 했습니다. 술은 떡이 되어서 다른 남자랑 모텔 갔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니까. 네가 봤니? 네가 봤어? 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더군요. 장인은 저한테 너무 흥분한 것 같고 미안하다고 일단 집에 가 있으면 딸을 잘 타일러 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밤이 늦어서 꼭 참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동창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정말 생각하기 싫은 일이지만 친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에 심어진 의심이 떨쳐지지 않고 혹시 설마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커져가서 저도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결국 아들의 친자 확인을 의뢰했고 저는 검사 결과를 받자마자 처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장모님 앞에서 아내에게 욕을 갈겨버렸습니다. 아내가 경찰 부르라며 난리치길래 바로 얼굴에다가 검사 결과가 담긴 종이 봉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아,
지금 우는 아들이 내 아들도 아니고 넌 바람 펴서 남의 아들 임신하고 나한테 그 유세를 그렇게 했던 거였냐고 했더니 안색이 갑자기 확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네 아들 맞다고 계속 우기더군요. 검사 결과는 보고 말하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임신 초기에 임신 소식 듣고도 기뻐하기보다 우울해하고 초조해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차후에 들어보니 친구들이랑 클럽 가서 처음 만난 남자랑 실수를 했는데 그 뒤에 임신이 되었고 제 아이인지 그놈 아이인지 헷갈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한번 바람 폈던 인간이 어디 가겠습니까? 몸 좀 추스러지니 다시 주말마다 내려가서 애 맡기고 클럽 가서 남자들이랑 놀아제낀 거죠. 혼인 취소 소송도 알아봤지만 이 더러운 인간이 결혼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라 그런 사이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찾아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하시며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녀는 끝내 저 무섭다며 안 찾아오더군요. 하지만 도저히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설명을 하였고 결국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애도 돌려줬고 결혼기간도 짧아서 남을 것도 없었고 아내의 위자료 대신해서 장인어른이 다 줬고요. 아들이었던 남의 아들 그래도 정은 줬었는데 참 서럽더군요. 웃긴 건 아내년도 그 남자 연락처도 몰라서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다는데 그 말 들고 정말 한 번 더 기가 막히더군요. 결국 몇 년 지나서 소식 들었더니 애는 장인 장모 아이로 들여놓아서 두 분이서 키우고 있고 그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산다고 하더군요.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